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문재용입니다. 자, 3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첫 고3 모의고사다 보니까 이제 많이 긴장을 하셨을 텐데, 다행히 난이도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은 편이어서, 그래도 나름 그래도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제 총평이랑 해설을 할 건데, 그러기에 앞서서 이제 첫 모의고사다 보니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모의고사니까 좀 의미부여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정말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논쟁이 뭐 3월 모의고사 성적은 끝까지 가는가? 그러니까 이런 논쟁은 정말 그냥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논쟁이 안 사라지냐면은 답이 없어서 그래요. 누구는 끝까지 가고 누구는 끝까지 안 가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니까 이게 안 끝나는 건데 그냥 본인이 할 거 열심히 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고3 기출을 뭐 처음 풀어본 게 아닐 수 있어요. 아무래도 대부분은 풀어본 적이 있겠지만 그래도 확연히 이제 느껴지죠. 고1, 2에 비하면은 지문의 길이가 확실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신 분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이 시간 부족 대체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정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인데 또 여기다 대고서 영어 기본 실력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세요. 어차피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해결책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해야 돼요. 단어 열심히 외우고 해석 잘할 수 있게 연습하고 당연히 이거 필요합니다만 거기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크게 봤을 땐 다 정보에 대한 건데 중요한 정보랑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구별하고 중요한 정보를 집중해서 읽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빠르게 읽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문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뭐 공포영화 같은 거 본다고 했을 때 또는 뭐 드라마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나름 뭐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았던 사람들은 그 전개가 좀 예상이 되잖아요. 막 이제 진짜 드라마 엄청 많이 본 사람들은 앞으로 쟤 나중에 다음 화에서 죽을 거야 뭐 쟤랑 뭐 알고 보니까 뭐 남매야 뭐 이런 거 다 예측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런 것처럼 지문을 읽다 보면은 요런 흐름이 되겠구나라는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실제로 보여요.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럼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빠르게 읽을 수 있겠죠. 그쵸? 내가 요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나왔네? 맞네?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 거예요. 쌤, 만약 예측대로 안 되면요? 그러면 거기는 꼼꼼하게 읽으면 되는 거죠. 이것 봐라. 내가 예측한 거랑 다르네? 다시 정신 차리고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상상으로 문제를 풀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측을 하되 내 예측이 맞았는가? 확인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럼 절대로 뭐 이게 뭐 이것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거를 다 꼼꼼하게 읽으려고 했을 때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데도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문의 전형적인 전개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그 흐름을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예측 가능한 독해가 되는 거고 아직은 좀 추상적이죠. 이따 지문을 통해서 볼 거예요. 두 번째는 선생님, 근데 예측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물론 이건 이제 내공도 있겠지만 그 지문의 흐름을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단서들이 있거든요. 흔히 뭐 시그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럼 in the past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칩시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래서 그냥 뭐 과거에는 하고 지나가는 게 일반적일 텐데 과거에는 이랬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는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러니까 쓰는 거죠. 같으면 굳이 과거에는 이런 말을 쓸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란 표현이 나왔을 때 딱 예상이 되셔야 돼요. 이 글은 과거와 오늘날의 대비로 전개가 되는 글이겠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는데 오늘날은 이렇다. 이렇게 대비가 나타나겠구나. 이걸 예상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길이 보이는 게 옛날엔 이랬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오늘날을 까는 글이거나 아니면은 옛날에는 되게 별로였는데 오늘날은 되게 이런 게 좋아졌네? 뭐 오늘날의 어떤 좋아진 점을 부각하기 위한 글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패턴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그 패턴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물론 드물게 과거, 현재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전환이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예전엔 이랬다. 근데 여전히 오늘날에도 그렇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땐 다시 내가 예상한 거랑 좀 다르게 흘러가네? 다시 한번 잘 읽어야 되겠다. 그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예측 패턴대로 흘러갈 땐 빠르게 읽으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시간 부족 해결이라는 거는 그냥 무작정 내가 빨리 읽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독해적인 내공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려면 정보를 갖고 놀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정보를 갖고 놀려면 그만큼 내가 아는 게 있어야 돼요. 아까 드라마 예시 생각하세요. 영화 예시. 영화랑 드라마를 많이 봤어야 경험이 있어야 그 전개가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머리에 든 게 없으면 당연히 예상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를 공부하라는 게 그냥 답 내고 뭐 채점하고 문제 해설 듣고 이게 기출문제 공부가 아니라 기출문제를 보니까
출제되는 지문들은 전형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네 라는 거를 습득하는 거. 그거에 대한 어떤 경험과 내공을 쌓는 거. 그게 기출문제 공부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부족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기출 얘기까지 갔는데 총평을 일단 좀 하면서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난이도는 쉬웠습니다. 쉬웠어요. 작년 특히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쉬운 난이도가 되겠고 뭐 왜 쉬웠냐고 치면은 일단 선택지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어요. 뭔가 헷갈리게 할 만한 선택지가 거의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21번을 제가 해설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게 너무 기출에 많이 나왔던 소재예요. 그러니까 그 밑줄 친 부분 그 문장 있잖아요. 그 문장만 읽어도 벌써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평이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더 큰 풍파가 닥칠 테니까 조금 더 마음의 준비를 해 놓으시고 뭐 얼마 전에 올해 수능도 뭐 쉽게 낸다 뭐 이런 뉴스가 또 떴던데 그거 믿으실 거예요? 믿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쉽다랑 여러분들이 쉽다랑 이거 달라요. 아시겠죠? 그분들이 뭐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 쉽게 낸다고 하고 어렵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 쉽다의 정의가 다르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작년 수능 기준으로 해서 어렵게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기출 코드 보죠. 이거 설명됐을까요?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rather than이랑 contrast 요거 두 개 좀 강조드리려고 하는데 rather than 보는 순간 어떤 생각 드세요? 얘가 뜻이 일단 뭐라기보다는 이란 뜻인데 라기보다는 이란 말은 부정어예요. 부정어. 그의 성격은 차분하다기보다는 성급하다. 차분하다지 않다는 거죠. 차분하지 않다는 거고 성급하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rather than이 나오는 순간 하나는 부정, 하나는 긍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긍정하는 거랑 부정하는 거의 대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이제 지문 내용 전개 나가게 될 겁니다.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고요. 컨트라스트도 대놓고 대비시키고 있죠. 요거 이번 시험에 3번이나 나왔어요. 이거 활용하셔야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대비를 시키고 글의 내용을 나눌 거예요. 이걸 좀 이제 유식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범주화라고 하는데 범주적으로 사고했을 때 정확도도 올라가고 그리고 기억해야 될 정보가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독해가 가능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는요 아메리카노 좋아하고 카페모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라떼 좋아하고 뭐 카푸치노 좋아하고 이거 다 들어주고 있을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하면 돼요? 아, 저 인간은 커피를 좋아하는구나. 그냥 커피라는 범주로 묶으니까 훨씬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범주화예요. 최대한 정보량을 줄이시고 유의미한 범주로 나눠서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이제 풀이를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그걸 지긋지긋하게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걸 실제 이제 적용하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텐데 네, 넘어가기 전에 또 이제 마무리로 21번과 31번 요걸 좀 기준으로 삼아주세요. 이거를 두 개를 다 틀렸다. 심지어 31번 같은 경우 이런 답이 나오는 패턴이 되게 생소하다? 기출문제 공부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 문제를 풀었다 안 풀었다가 기준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코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고 이건 반드시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출을 공부를 안 했으면 하시면 되는 거고 했는데 틀렸다는 거는 방법을 바꾸셔야 되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총평 요 정도로 말씀드리고 유형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어려웠던 유형은 역시나 이제 간접3가 되겠죠. 근데 간접3는 전통적으로 늘 어려웠던 게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나름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거든요. 특히 이제 빈칸은 대입 파악이랑 나름 좀 연관성이 있잖아요. 대체로 이제 중심 내용과 빈칸 내용이 연관이 있다 보니까 글의 중심 내용을 잘 찾는 학생들은 빈칸도 그럭저럭 잘 푸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이상이 필요한 유형인 건 맞지만 대체로 잘 하는데 간접3는 어떻게 된 건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직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증거로 이 통계 자료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이 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전체 정답률이에요. 정답률. 즉 24%만 맞췄다는 거예요. 39번을. 그 다음에 이는 1등급 오답률이에요. 오답률. 그래서 54%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유의미한 통계인 게 뭐냐면요. 이를테면 보세요. 39번하고 34번 좀 비교해 봅시다. 얘는 이제 삽입 문제고 얘는 이제 빈칸 문제가 될 텐데 정답률 같은 경우는 지금 13%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쵸? 근데 1등급 오답률은 어때요? 왜? 20%가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둘이 뭐 난이도 비슷하네 정답률만 놓고 봤을 때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39번이 압도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예요. 왜? 1등급조차도 절반 이상이 틀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거의 다 찍다시피 푼 거죠. 정말.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38번 같은 경우도 그렇죠.
53%가 나왔으니까 이거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34번이랑 비교해 볼까요? 1등급 오답률 차이점 별로 없죠. 그러니까 얘는 거의 34번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어려운 문제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게 지금 정답률 이렇게 높은데요? 여러분 삽입 문제가 1, 2, 3, 4, 5번 중에서 하나 안 찍잖아요. 보통 3번일까 4번일까 뭔가 헷갈려서 하나 찍잖아요. 그래서 정답률이 높게 나온 거지 1등급 오답률이 20% 이거 나름 높게 나온 거예요. 이것도 20%나 나왔다는 거는 답을 낸 학생들도 제대로 근거를 가지고 풀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 두 문제가 풀이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는 이거 정답률 이거 뭐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지금 38번하고 39번을 봤을 때 풀이는 똑같은데 39번은 정답이 전반부에 있거든요. 1번, 2번 전반부에. 그러니까 보통 1, 2번 잘 안 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틀리신 분은 어차피 38번도 제대로 이거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못 풀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강조를 좀 할 겁니다. 간접 3 유형, 순서 삽입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풀 것. 거의 찍다시피 풀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53%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53% 아니고 한 30% 나왔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나마 이제 정답이 후반부에 있다 보니까 잘 찍혀가지고 저렇게 나온 거지 감 못 잡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확하게 왜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어? 그 근거를 가지고 푸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간접쓰기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자, 그 정도 일단 강조를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해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스튜디오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막 비가 오는 날이라서 안 그래도 막 차 막 엄청 막히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몇 시간이고 정말 투자하면서 전문항 해설 강의를 하면 좋겠는데 나중에 뭐 그런 날이 오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럴 여력은 안 돼서 정말 필요한 답의 근거만 좀 말씀드리면서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그걸 좀 양해를 해주시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이제 요 후반부만 좀 읽고서 답을 낼 거거든요. 여기만 읽고 풀어라가 아닙니다. 답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그 대신 이유도 말씀드릴 거예요. 왜 여기가 중요한데 왜 앞에 안 중요하고 여기가 중요한데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읽으세요. 처음부터 읽을 때 이거 되게 중요하네. 여기서 답 내면 되겠네. 요 흐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나레이 법비 안 들어보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나레이 법비가 살짝 응용된 게 not only A but also B죠. 어쨌든 강조점은 B에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거를 좀 활용할 줄 아셔야 되는데 요 후반부의 문장을 보시면은 이 not only A but also B의 응용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문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Right pain 여기부터요. 자, 고통처럼 not just 다용광표 해주시고요. 자, 그럼 그 뒤에 나온 요 내용이 A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잘 보세요. 요 세미콜론이 일종의 번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but also가 나왔죠. but also 나왔으니까 그 뒤에 나온 psychological factors가 이제 B가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새로운 문장 나오는데 또 구조가 어때요? 똑같습니다. not just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 나오고 also는 이제 생략이 된 패턴이 되겠죠. 이렇게 not only A but also B가 두 번 나왔기 때문에 대응을 잘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A, B의 차이점에 주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대비시켜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은 맛이라는 건요. 단지 뭐의 결과물이 아니라 뭐의 산물이 아니라 감각적 신호의 산물이 아니래요. 그럼 이 맛이라는 건 뭐에 또한 의존하느냐? 심리적인 요인에 의존을 한대요. 그럼 뭐와 뭐에 대비해요? 감각이란 건 뭔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물리적인 자극이고 심리적인 거는 뭔가 이제 물리적인 느낌은 아니고 정신적인 느낌이잖아요. 이런 이제 대비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단지 와인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맛보는 거래요. 그럼 이 가격이라는 걸 뭐랑 연결해 주셔야 되냐면 심리적 요인과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쵸? 그 와인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맛, 그쵸? 그 맛 자체, 그게 A라면은 B는 가격에 따라 느껴지는 심리적인 어떤 맛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가 되게 흔했던 게 원래 가격이 높으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 딱 그 내용이라는 게 보였거든요. 아, 와인의 가격이 높으면은 뭔가 더 맛있게 느껴진다 그거구나. 그래서 설마 이걸로 답이 나올까 싶었는데 설마 했는데 그걸로 답이 나와요. 5번 보실까요? perceived value. 인지된 가치가 되겠죠. 한 상품에. 그래서 한 상품은 와인을 말하는 거고 인지된 가치라는 거는 이 와인 맛있네라고 느껴지는 걸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와인의 가격을 말하는 건데 value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뭐에 영향을 준다고요?
subjective experience of it. 그 상품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에 영향을 준대요. 즉, 아까 걸로 치면은 와인의 가격이 높으니까 더 어떻게 느껴진다? 그게 더 맛있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게 5번밖에 없고 나머지 선택지는 연결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지가 되게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이게 평가 문제였으면은 이런 주관적 인식에 대한 내용 또는 하다못해 가격이랑 관련된 선택지를 하나 정도는 더 넣어줘도 괜찮지 않았을까. 평가원이 있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이번에 워낙에 좀 평이하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선지는 따로 없었다라는 걸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21번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학 24번을 볼 건데요. 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문장부터 보시면요. 시간상의 거리는 뭐와 같다? 공간상의 거리와 같대요. 그럼 잠깐만요. 시간과 공간이 지금 나왔는데 강조점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A는 B와 같다라는 건 A가 비유예요? B가 비유예요? B와 같다 했을 때 B가 비유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 B는 요지가 아니에요. A가 요지고 요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친숙한 것과 이해하기 쉬운 것과 연관을 짓고 비유를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일단 시간에 있구나라는 거를 파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정도 일단 알고 가시면 좋아요. 아, 시간적 거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다만 이제 시간은 좀 추상적이고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공간은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더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개념이니까. 그래서 공간에 비유를 한 거고,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사람은 중요하대요. even if. 설령 뭐 할지라도 이들이 수천 마일 떨어져 있을지라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수천 마일 떨어져 있는 게 공간상의 거리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likewise 나왔죠. 마찬가지로 사람은요, 중요하대요. 설령 뭐 할지라도, 수천 년 떨어져 있을지라도요. 자, 이것도 지금 비유에서 요지로 넘어가는 거 보이세요? 이 likewise가 하는 역할이 비유를 통해서 요지를 제시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앞에서 나왔던 비유 뭐예요? 공간상의 거리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소중합니다. 그런 것처럼 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 역시도 중요하다.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years를 뭐라고 읽으셔야 돼요? time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고 시간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거 상관없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중요하다. 요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It is easy to mistake. 오해하기가 쉽대요. 착각하기가 쉽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글쓴이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표현도 좀 잘 봐주세요. 자, 그리고 이건 약간 일종의 덩어리 표현인데 mistake A for B입니다. A를 B와 착각하다라고 시켜주시면 돼요. 거리를 비현실과 착각하지 않도록 착각하기가 쉽대요. 근데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부연 설명이요. 동격입니다. 이 제한인데 what we can see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의 어떤 제한 한계를 뭐로 대우하는 거예요? limit of the world. 세상의 어떤 한계로 대우하는 것은 쉬운 일이래요. 이렇게 하기가 쉽대요. 즉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가 세상이야. 이런 식으로 약간 우물 안의 개구리 마인드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근데 그러나 just as 마치 뭐인 것처럼 세상이 does not stop. 끝나지 않는데요. 멈추지 않는데요. 문간에서. 그리고 country's border. 국경에서 끝나지 않는데요. 그러는 것처럼 자, 리더는 역시나 부정해 주시면 돼요. 그것은요. 우리 세대에서 또는 다음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자, 역시나 강조점 어디 있어요? 공간적인 제한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것처럼 역시나 이번에도 어때요? 시간적으로. 세대는 시간적인 개념이잖아요. 요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왔거든요. 우리가 뭔가 멀리 있는 거는 현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를테면 저희 지금 지구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존재는 해요. 즉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현실 세계가 아닌 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막 몇백 년 후의 세상 다음 세대 이렇게 되게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의미 있다, 유의미하다, 존재한다. 요거 가지고 답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이제는 예측이 좀 되지 않습니까?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이 내용이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되는가만 빠르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뒤에를 이제 살짝 보시면요. 조금 더 실전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좀 빠르게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예시를 빠르게 읽는데, 뭐 역시나 이제 뭐 반전 같은 건 없을 거고, 자, 이를테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similarly 나왔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자, few는 부정어예요. 우리 중 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Who care about?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기후변화나 오염에 대해서요. 자, 그러니까 기후변화나 오염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 중에 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 story가 오로지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후변화나 오염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은 거의 없대요. 그럼 뭐도 신경 쓴다? 미래 세대도 신경 쓴다는 거죠. 오늘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예시 나오네요. 갑자기 이제 박물관 나왔잖아요. 우리는 박물관, 공원, 다리를 짓는데요. 자, 이것들은요. We hope, 띄어든 겁니다. 우리가 바라건대 지속될 거래요. 다음 몇 세대 동안 지속이 될 거래요. 역시나 미래 세대 챙기고 있죠. 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답 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적인 경계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엔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선택지 보면 5번 볼까요? bound가 이게 리미트잖아요. 그렇죠? 시간의 어떤 경계나 한계를 beyond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게 서술되어 있는 거니까 자, 답은 5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헷갈릴 만한 선지는 따로 없을 것 같고요. 다른 거는 그런 내용 자체가 담겨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 좀 헷갈릴 만한 여지가 있으면 제가 그거를 좀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할 텐데 뭐 그런 것 자체가 그냥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1번도 뭐 시간 개념은 있는데 이게 시간의 경계가 없다? 또는 뭐 미래까지 생각한다? 그런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그냥 뭐 현재에 어떻게 있는가 그냥 요 내용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전혀 뭐 헷갈릴 만한 여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21번과 24번을 했고요. 잠깐 이제 실판 정리한 다음에 그 뒤에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인데요. 사실 내용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힘든 지문이었을 거예요. 근데 정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오는 편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답이 나오는 패턴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글의 중심 내용이 있죠. 주제랑 연관지어서 이제 답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글을 읽다 보면 주제가 파악이 될 거고 근데 요 선택지는 글의 주제랑 안 맞네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답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 그냥 문장 자체의 의리에 의해서 그 문장 혹은 그 문장의 주변만 읽어도 이거 이 자체로 말이 안 되네라는 게 보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 2번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주변 문맥에 의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2번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볼 건데 첫 문장부터 보면은 자, while이 나왔으니까 강조점은 콤마 뒤에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콤마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읽되 뒤에 내용에 좀 더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확인해 볼게요. It has been found that. 자, 다음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rely on, 의존하는데, 자, exclusively가 오로지 여기에만 이런 뜻이에요. 기하학적인 정보에만 의지를 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어떤 숨겨진 물체의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작은 어떤 이제 갇혀져 있는 공간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서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기하학적인 정보에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기하학의 유일한 베타적인 활용은요, 발생하지 않는데요. 어디에서는? 큰 공간에서는요. 그럼 대비되는 거 보이시죠? 요 Y에 의해서 대비되는 게 작은 공간과 큰 공간의 대비가 나타나 있구나. 딱 요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읽고서 정리해 볼게요. 또 although 나왔으니까 역시나 콤마 뒤에 강조점이 있고 콤마 앞뒤로 대비가 되는 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작은 방 나왔습니다. 작은 방에서는요, 아이들은 정보를 통합하는 데 실패한대요. 뭐에 대한 정보냐? 비기하학적인 특성이 되겠죠. 그쵸? 아까 작은 방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기하학적인 정보만 활용한다고 했죠. 그 말은 비기하학적인 특징은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거를 통합시키지 않는다. 통합시키는데 실패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흐름 괜찮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두 가지 정보의 종류를 다 활용한대요. 큰 방에서는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큰 방과 작은 방의 대비가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대비가 나온 거예요. 일단 바니어가 너무 노골적으로 쓰였고요. 작다, 크다. 이거 다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while과 although란 단서까지 줬기 때문에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밑줄 부분이 뭐냐? 작은 방에서죠. 작은 방에서고 물결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방이에요. 그래서 뭐 방이 크고 작은 게 뭐 어쨌다는 건데 그 유의미한 차이점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작은 방 같은 경우는 기하학적인 정보만 그냥 G라고 할게요. G만 사용했다면은 큰 방에서는 기하학적인 정보 플러스 뭐도 활용했다? 비기하학적인 NG라고 쓰겠습니다. Non-geometric 요거까지 다 활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선생님 이거 저 기하학적인 정보랑 비기하학적인 정보 이렇게 좀 나눠서 봐도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뭐 어차피 이거 노골적으로 보여서 굳이 이렇게 표시 안 해도 아마 보이긴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눠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이러한 발견은 시사합니다. 기하학적인 그리고 비기하학적인 정보가 결합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어떤 방식으로냐면 weighted fashion. 요게 좀 어려울 텐데 여러분 단어 항상 잘 챙기셔야 돼요. fashion은 얘가 방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weight가 이제 무게라는 의미가 있는데 왜 비중이란 말 우리말 쓰잖아요. 비중. 뭔가 더 비중을 주다. 해서 이게 무게이면서 좀 더 추상적인 의미에서는 비중, 즉 어떤 중요도 이런 뜻이 있어요. weight가요. weight가. 근데 weighted라고 썼으니까 과거분사가 됐으니까 좀 더 비중을 가하는 좀 더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결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은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 뒤에 나오면 이제 비교를 하거든요. 지오메트리 얘가요. 썩 그렇게 유효하지 않대요. 뭐보다? 비기하학적인 정보보다. 이런 식으로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valid한데 어느 게 더 타당하고 유효한데 비교를 하고 있죠. 이게 weight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게 더 중요해? 어느 게 더 비중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단 3번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하학적인 정보가 invalid하대요. 그렇게 썩 유효하지 않대요. 그 이유는 얘가 더 스테이블,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기하학적인 정보보다. 물론 꼭 안정적이어야 좋은 건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더 읽긴 할 건데 여기서 좀 갸우뚱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당초 비기하학적인 정보가 더 좋은 거면 처음부터 비기하학적인 정보만 써야지 왜 처음에 기하학적인 정보만 쓴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예상은 이쪽이 더 세요. 이쪽이 더 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으니까 일단 3번에서 뭔가 거의 확신이 오셨어야 돼요. 이거 이제 검증만 하면서 빠르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이 또 장난이 아닌데 보세요. 이거 맨 앞까지가 통째로 주어예요. 비기하학적인 랜드마크가 나왔죠. 이게 기하학과 결합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여부는 뭐에 달려있냐면은 비기하학적인 특성에 생태학적인 타당성에 달려있대요. 이게 생태학적 이거 됐고 아까 valid 나왔잖아요. 요거의 명사형이 validity인데 얘가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 이거를 따져서 이 녀석 유효한데 즉 좀 쓸만한데 하면 결합하고 쓸만하지 않은데 그럼 결합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문장도 잘 생각해보면 뭐가 기준이냐면 기하학이 기준이죠. 기하학이 얘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탑승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기하학적인 애들이 후보예요. 얘 쓸만한데? 또 따라와. 너 같이 가자. 이거고 얘 별론데? 너 같이 안 할 거야. 가. 약간 기하학이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직도 강 안 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 더 봅시다. 자, 예시 볼게요. 예시는 당연히 요거에 대한 설명이 나왔겠죠. 자, 큰 특징은요. 더 안정적이고 그렇기에 더 믿을만하대요. 어떻게 지금 연결하고 있어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더 믿을만하다. 이렇게 스테이블을 긍정적인 특징으로서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3번이 답이 아니면 4번이 답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둘 중 하나에서 무조건 답이 나와야 되지 모순되고 있어요. 좀 더 볼게요. 그 다음 더 나아가 다양한 움직이는 동물들은요. 이동성 동물들은 더 비중을 둔대요. 비중을 둔다는 건 좀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뭐를? 가까이 있는 랜드마크를요. 멀리 있는 랜드마크보다. 여기까지 됐죠. 지금 나온 요 정보들은요. 다 그 비기하학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뭐를 중요시 여기냐면은 일단 크기가 되겠죠. 크기. 크기가 큰가 작은가. 그게 일단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거리. 가까이 있는가 멀리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얘가 조금 더 비중이 있고 타당한 애들을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기하학적인 특성과 결합을 한다는 거겠죠. 자,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까지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뒤에도요.
먼 거리보다는 가까운 거리가 더 정확하게 코딩이 된다. 즉 이제 입력이 되고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치하는 거 맞죠?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좀 더 이건 믿을 만한 정보야. 믿을 만한 랜드마크야 라고 이제 보는 거일 테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뭔가 이제 길을 찾아 나간다고 했을 때 딱 바로 앞에 있는 이 지형지물 이거를 활용하지 굳이 저 멀리 있는 지형지물을 활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까이 있는 게 좀 더 타당하고 그리고 큰 게 좀 더 타당하겠죠. 이를테면은 사람을 알아볼 때도 뭐 장소를 알아볼 때 사람을 알아볼 때도 그 사람이나 장소의 굵직굵직한 특성을 가지고 보통 알아보잖아요. 이를테면 뭐 택시 같은 거 타고 갈 때 어디 내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뭐 홈플러스 옆에 내려주세요, 뭐 이마트 옆에 내려주세요, 뭔가 큰 건물을 가지고 말하지 되게 쬐끄만한 건물을 가지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크기랑 거리가 크면 클수록 뭐도 증가한다? 이것에 대한 신뢰도 역시 즉 유효성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뒤에 예시에서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반전 없이 3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안정적이다라는 건 좋은 특징이에요. 이걸 가지고 길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어떤 곳에 갔는데 어느 날은 거기에 홈플러스가 있고 어느 날은 홈플러스가 없어? 이상하지 않아요? 안정적이지 않으면 그건 길을 찾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뭔가 찾을 때는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고정된 특징이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 찾을 수 있겠죠. 조금만 그런 어떤 상식을 동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이제 빈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은요. 아마 이런 흐름이었으면 당연히 어려웠을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해야 하겠다? 처음부터? 힘듭니다. 거의 힘들고요. 이런 지문일수록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좀 빠르게 캐칭을 하셔서 거기에서 확장을 시켜 나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전반부는 아닐 거예요. 전반부로 읽고서 그렇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그 현실을 반영해서 처음부터 막 예쁘게 막 해석하면서 정리하면서 글을 읽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후반부에 여러분들이 좀 납득하기 쉬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실제 과정은 이렇겠죠. 처음부터 읽었어요. 뭔 소리야 하다가 이제 후반부에 온 거예요. 자, 후반부를 그럼 봅시다. 빈칸 문장이 나왔고요. 근데 빈칸 문장도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도 봅시다. 이 단계에서는요. 우리의 어휘가 확고하게 기반을 두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는요. 다른 모두가 사용하는 단어를 쓴대요. 이 확고한 기반이라는 게 이건 다른 사람도 다 쓰는 말이야. 나만 쓰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쓰는 거야. 이런 게 약간 확고한 기반이 되겠죠. 그쵸? 내 편이 있는 거예요. 일종의. 그 다음 보세요. 우리는요. reader 이것도 부정어죠. 필요가 없대요. 뭐 할 필요가? 은유나 비유를 비유? 죄송해요. 은유나 비유를 만들 필요가 없대요. 뭔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무슨 소리 한 거야? 자, 그다음 by now. 오늘의 날 지금쯤 우리는요. 알고 있습니다. 별이라는 거는 뜨거운 기체로 된 덩어리라는 걸 알고 있대요. 우주에서 떠다니는. 자, 그 다음 나왔잖아요. in contrast to. 뭐랑 대조해서? 우리의 순진무구한 단계와 대조해서요. 이때 우리는요. 갑자기 과거 시제가 나왔네? 알아차렸습니다. 저 별 좀 봐. 저 별, it's like a flower. 저 별이 이제, 대절이 이제 누구의 목적어인 거예요. 마치 줄기가 없는 꽃처럼 생겼어. 한번 봐봐. 보이세요? 지금 뭐랑 뭐에 대비해요, 그러면? 단계가, 두 개의 단계가 나온 거예요. innocent stage 있죠? 이거 밑줄 표시해주세요. 이거는 순진무구한. 과거 시제를 썼으니까 옛날의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단계 나왔잖아요. this stage. 이 단계는 어떤 단계? 순진무구한 단계가 아니라 확고한 근거가 있는 단계예요. 그러면은 지금 별을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별은 줄기 없는 꽃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순진무구한 거죠. 약간 어린아이 같은 표현 방식이죠. 근데 별은 우주에 떠다니는 뜨거운 기체 덩어리야. 낭만이 전혀 없죠. 이게 이제 어른의 표현 방식이죠. 객관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요 대비예요. 요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힌트가 사실 앞에도 좀 있긴 했던 게 앞에서 어느 정도는 좀 발견하셨으면 좋았냐면요. improvement라든가 그렇죠? improving 이런 말 나오잖아요. 좀 뭔가 강화되다. 이렇게 뭔가 발전, 변화, 성장이 나오면요. 발전하기 전과 후의 대비, 변화하기 전과 후의 대비가 무조건 나타나거든요. 그게
this stage, 그 다음에 innocent stage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 시작할 때 뭔가 변화가 나왔습니다. 발전했어요. 그럼 변화하기 전과 후의 상태가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 두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얘는 초기 단계, 얘는 현재 단계. 그래서 초기 단계는 어땠느냐? 뭔가 좀 순진무구예요. 그쵸? 순진. 좋게 말하면 순수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단계에 어떻느냐? 확고한 근거가 있어요. 뭔가 좀 과학적이죠. 그래서 뭔가 근거가 있다? 객관적이라고 할까요? 됐죠? 얘는 그냥 내가 느끼기에 별은 뭔가 꽃 같아. 순진하고 뭔가 주관적인 어떤 자신의 감상을 말했더라면 이제는 객관적인 남들도 납득할 수 있는 팩트를 말하는 단계인 겁니다. 이런 식의 대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그럼 이거 알고서 이제 전반 부분은 조금 달라질걸요? 왜 앞에 우리 뭔가 손기술이 뭔가 좋아진다 뭐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 손기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로 넘어가느냐? 그럼 손기술이 좋아지는 것처럼 근데 손기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언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요. 언어의 기술에 대한 숙달을 얻게 된대요. 언어적으로 숙달이 된 거예요. 그럼 이거 뭐예요? 숙달되기 전의 상태. 얘는 언어적으로 숙달이 된 상태인 거죠. 됐어요? 그 다음 우리는 또한 논리적인 간극을 제거한대요. 우리의 이야기 속에서. 이거는 초기 단계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초기 단계의 특징이 뭐라고요? 논리적인 간극. 뭔가 논리성이 부족해요. 별이 뭐니 얘야? 별은요 꽃이에요. 논리성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메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각에 대한 어떤 집념이 뭐로 바뀌게 돼요? 길을 내주는 거니까 뭐로 바뀌어요? 정확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뭔가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제가 객관적이라고 했는데 나름 맞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하고 객관적인 표현으로 언어가 발달해 나가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빈칸 문장. 그 결과, as a result, 우리의 글과 말로 하는 이야기는요, 점점 더 이렇게 된대요. 그럼 이렇게 된다, 점점 더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어느 쪽이에요? 밑줄 물결? 물결이죠.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변화 후잖아요. 그래서 conventional literal, 이거 물결 표시요. 그쵸, 맞죠. conventional. 뭔가 관습적이잖아요. 솔직히 노잼이잖아요. 별이 뭐야? 기체 덩어리야. 노잼이에요. 좀 관습적이에요. 그리고 글자 그대로예요. 진짜 글자 그대로 표현했어요. 창의성 전혀 없어요. 나쁘게 보면 그렇죠. 자, 그러면서 수반되는 이거래요. 이게 함께 뒤따른대요. 뭐에 이거냐면은 spontaneity, 자연스러움. 그리고 originality, 독창성이에요. 근데 이거는 초창기의 노력의 특징을 지는데요. 초창기 노력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밑줄인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창의적이잖아요. 별은 꽃이에요. 줄기 없는 꽃. 이 어린아이의 자연스럽고 독창적인 표현. 이거 밑줄인 거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럼 빈칸에 이제 뭐가 들어갈지 아셔야 되는 게 이 밑줄과 물결은 서로 대비되는 내용이잖아요. 자, 여러분 편하게 들으세요. 성공하고 게으름은 같은 방향이에요? 다른 방향이에요?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다른 방향이죠. 그럼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게으른 사람은 성공을 뭐뭐 한다.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여기에는 긍정하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부정하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부정하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 게으름과 성공은 이건 대비되는 개념이잖아요.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을 연결하려면은 중간에 부정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역방향 표현이라고 얘기해요. 뭐 거절하다, 반대되다, 실패하다, 사라지다. 이렇게 뭔가 부정하거나 없애는 표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역방향 표현이라고 해요. 약간 부정어랑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지금 연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결은 밑줄에 이것과 accompanying, 함께 온대요. 그럼 밑줄을 뭐 해야 돼요? 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빈칸에는 부정어, 역방향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데 선택지에 역방향 표현 하나밖에 없네? 몇 번입니까? 1번 loss, 상실이 되겠죠. 그쵸? 이제 나이 먹으면서 점점 언어가 발달하면서
이거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사라지고 이제 요게 생겨난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건데 이런 패턴이 처음 본다. 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는구나.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저렇게 빈칸을 역방향 표현에다가 뚫어놓는 키워드가 아니죠. 로스가 키워드예요? 이 글의 주제예요? 중심 소재예요? 아니잖아요. 중심 소재는 얘네고 얘네가 키워드고 얘네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에다가 빈칸을 뚫어놨죠. 방향성을 묻는 문제예요. 방향성을 묻는 문제. 이게 되게 특이한 점이고 사실 특이하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런 이제 케이스가 처음이라 아까 말했잖아요. 기출 공부가 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한 2012년인가가 최초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정말 처음으로 빈칸 문제에서 키워드가 아닌, 즉 글의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방향성을 묻는 선택지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작이 났었어요. 낯설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응을 하셔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험을 꼭 가지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32번은요. 이거는 전형적인 좀 패턴이라서 빠르게 좀 설명을 할게요. 중간에 예시 나오잖아요. 예스는 제발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하지만이란 역적 연결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앞뒤에는 대비되는 내용이 나왔을 텐데 앞에는 평범한 우리가 나옵니다.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뭐 대단할 거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타적인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범인은 바로 너야 할 때 그 범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행동은 비판의 대상이에요. 이거랑 글쓴이가 찬양하는 이타주의자,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대비가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예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여기에 A란 내용이 있으면은 여기에는 A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not A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그렇게 풀 수도 있는데 결과적인 예리지만 별로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너무 좀 막연해서 그거보다는 그럼 요 뒤에 다 무슨 내용이겠어요? 이제 예시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답을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빈칸 문장 볼게요. 그러나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이타적인 사람들 뭐로 유명하냐면요. 가장 큰 희생을 한 것으로 유명한 이타주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정반대를요. 이 사람들과 정반대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주장하는데? 빈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요거를 가지고 뒤집어도 돼요. 정말 근거가 없을 때는. 그렇게 푸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썩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건 결과적인 거예요. 다 해보셔야 돼요. 시험 중에. 이거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뒤에 읽으려고요. 이게 더 확실하지 않아요? 그냥 이게 뭔데 이걸 직접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했는가?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뭔가를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장기를 기부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무릅쓰는 사람들이 되겠죠. 정말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기를 무릅쓰는 그런 시민들. 자, 다 이타적인 사람인 거 아시겠어요? 저게 이타적인 사람으로 읽히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일관됐대요. 뭐에 있어서? 그들의 다음에 대한 부정 부인이죠. 명시적인 부인. 즉 다음과 같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요. 이것도 나름 주장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요 대절의 내용을 그대로 넣으면 안 되고 이거를 반대로 뒤집어서 넣어야 되겠죠. 자, 일단 읽어볼게요. 이들은요. have done anything. 어떤 걸 했대요. 어떤 거? 큰 칭찬을 받을 만한 무언가를 했대요. 요거를 부인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결국 뭐라고 주장한 거예요? 저 딱히 칭찬 받을 만한 거 한 적 없어요 라고 주장한 거랑 같은 거죠. 됐죠? 요게 하나의 근거. 그 다음 뭐뿐만 아니라 대절이라는 주장, 확신과 더불어서요. 그럼 이건 주장한 거 맞죠? 이건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뭐냐? 그들의 슈즈가 해서 입장이에요. 그들의 입장에 있었던 어느 누구든 똑같은 걸 했을 거다. 이건 뭐 제가 대단한 거 한 게 아니라 누구든 당연히 이렇게 했겠죠. 저 대단한 거 한 거 없어요. 공통점 보이세요? 빈칸에 요거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저 대단한 거 한 거 없어요. 당연히 해야 될 거 한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 한 거예요. 뒤에 근거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럼 한번 찾아보시고 답 내볼게요. 다만 아까 제가 한 말 누구나 할 거란 거예요. 이거를 글자 그대로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약간 변형을 해놔서 좀 읽기 어려운 것 뿐이에요. 여러분 1번에 이 벗은요.
그러나가 아니라 얘가 except의 의미예요. 뭐뭐를 제외하고. 즉, as they did. 그들이 한 것처럼 행동하는 걸 제외하고는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했을 텐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다른 걸 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비슷한 말 있나?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았어야 했다? 아니 왜 보상 안 해주는 거예요? 나 보상 받았어야 됐는데. 아니잖아요. 보상 바라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 다음 그런 결정을 내린 걸 후회한다? 아니죠. 그 다음 보상으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만하다? 아니죠. 보상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그 다음 도덕적인 어떤 의무죠. 도덕적인 의무가 위험한 상황에서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혀 비벼볼 만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나마 제일 괜찮은 게 1번이죠. 그렇죠? 다른 거 외엔 선택지가 없어요. 즉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요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제가 어떻게 풀었어요? 빈칸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뭘 찾아야 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이 글은 지금 이 예를 기점으로 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와 이타주의적인 사람들의 사고가 대비되어 있고,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건 바로 이 이타적인 사람들의 사고가 되겠죠.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주장을 할까,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고, 그 주장이 바로 다음 문장에 나왔으니까 요거 가지고 답 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는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목할 수 있는 비틀은 이 대비로 만들어졌다는 거. 이 사람들만의 특징. 이게 뭘까? 뒤에 있겠구나. 요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3번으로 가보십시다. 이 정도는 그래도 좀 뭔가 할만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타겟팅도 되게 할만하죠. 스토아파 사람들은 빈칸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대요. 어게인스트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경고한 거죠. 그럼 스토아파 사람들이 뭘 경계했을까? 뭘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거 찾아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읽어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말하기를 a man's masters. 한 사람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Who is able to confirm. 확증하거나 또는 remove.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추구하거나 피하는 것을요. 이거를 확인하거나 또는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마스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역시나 이 문장만 읽고서는 무슨 말이지? 할 수 있겠죠. 괜찮은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 다음 만약에 너가 except니까 아까 했었죠. 너 자신을 제외한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면 뭐 하는데? 뭐 하기 위해? 너의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요. 즉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나한테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다면은 너는 마스터가 없대요. other than이 이게 except랑 똑같아요. 뭐뭐를 제외하고 너 자신을 제외한 마스터는 없는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자유로운 거래요. 뭔지 알겠다. 내가 뭔가 추구하거나 피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추구하거나 피할 때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한테만 의존하는 거죠.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마스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바로 자유로운 상태가 되는 거고요. 됐죠? 내 인생의 마스터가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스토아 나왔습니다. 스토아 철학이 바로 그것에 대한 거래요. 즉 너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Take charge. 그리고 배우는 거죠. Work on those things. 어떤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걸 배우느냐? Within your power. 너의 힘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뭐할 힘? 성취할 힘이 있는 거. 또는 바꿀 힘이 있는 거. 그리고 이 and가 연결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learning하고 to 나왔죠. 이 to끼리 연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는 법을 배워요? 낫이 붙었으니까 뭐 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거죠.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법을 배운대요. 뭐에 대해서? You can't. 너가 할 수 없는, 즉 성취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즉 너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너가 할 수 없는 건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스토아학파가 이제 추구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럼 나오지 않았습니까? 스토아학파가 추구하지 않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너가 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 이거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근거.
근데 이걸로 설마 답이 나올 거해서 봤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쉬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로 될까 했는데 이걸로 돼요. 원래는 좀 더 헷갈리게 막 선택지를 만들어놔서 좀 더 정보를 막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로 돼요. 그래서 뭐 뒤에도 보면요, 뭐 어떤 예시 나오면 이제 막 비가 나오잖아요. 그럼 비 온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막 화가 나진 않는 게 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오늘도 막 비가 내리는데 이거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뭐 화를 내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약간 그런 것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그런 내용 그냥 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한 거 보세요. outside your control. 너의 통제 바깥에 있는 것. 통제할 수 없다는 거죠. 거기에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아니죠. 신경 꺼야죠. 여기 에너지 낭비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요게 스토아파가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대로 답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라서 빠르게 할게요. 자, 그 다음 34번 보도록 하죠. 와우. 37% 정답률. 얘는 확실히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게 지문이 되게 길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길어서 아니 요렇게 지문이 긴데 답의 근거가 여기저기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아니, 의외로 답의 근거가 딱 한 번 주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능도 마찬가지거든요. 수능도 문제를 어렵게 낼 때 어떻게 내냐면은 진짜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구석탱이 어딘가에다가 답의 근거 딱 하나 줍니다. 딱 하나. 그게 심지어 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나름 평가원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여기 답의 근거 있잖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빈칸을 주제랑 연관시켜서 많이 풀잖아요. 그리고 글의 주제 중심 내용은 글 곳곳에서 반복이 되죠. 그래서 답의 근거를 여러 번 주고 답의 근거가 반복되는 거에 좀 익숙해져 있을 텐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아마 이제 읽으면서 나름 좀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나라 신호등 파란불이라고 하는데 파란불 아니잖아요. 녹색이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아마 온 것 같아요. 이거 읽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글이에요. 그럼 이제 답은 어떻게 됐느냐? 자, 지금 어떤 상황인지만 좀 파악을 해주시냐면은 요게 그 괴리 격차가 좀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건데 앞에서 그 정도 상황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 볼까요? But over time.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아요. Difference between. 표시해 주세요. Difference between A and B잖아요. A와 B 대비시켜야죠. 이 초록색과 그 다음에 아오라는 그 단어의 지배적인 의미 사이에 이 차이는 began to feel awkward.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즉 아오는 파랑이란 뜻인데 아니 색깔은 초록색인데 왜 이걸 파랑불이라고 불러?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됐죠? 이런 식의 difference.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불일치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일치를요. 이 다음 문장부터 이제 나오는데 해소를 하고 싶습니다. 아니 파란불이면 파란불이라고 파란불로 바꾸던가 아니면 초록불이라고 부르던가 이렇게 해서 해소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Nations. 덜 좀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 국가는요. 뭘 선택했을지도 모르냐면 해결책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대요. 단순히 공식적인 이름을 바꾸는 거죠. 뭐로?緑, 초록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쵸? 이 해소하는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지금 여기서 발생한 불일치는 바로 이름과 색깔의 불일치인 거 아시겠어요? 그쵸? 이름과 색깔의 불일치죠. 그럼 두 가지 해결책이 가능할 거예요. 이름을 바꾸던가 이름을 초록불로 바꾸던가 아니면은 정말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던가 색깔을 변경하는 방법이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 이 나라들은 어떤 걸 간다? 바로 changing the official name. 그 이름을 바꾸는 쪽으로 선택한다라고 나왔어요. 여기까지 했죠. 근데 not so the Japan. 일본은 그러지 않았대요. 그래서 so는 그러하다. I think so 할 때 그 so예요. 일본은 그러지 않았대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예상하세요? 예상되세요? 요거잖아요. 색깔 바꿨겠네? 확인해 볼까요? 예상한 거 맞는가?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힌트 rather than 뭐뭐 하기보다는 뭐뭐 하기보다는 이라는 건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나왔죠. 이름을 현실에 맞게 바꾸기보다는 이거 밑줄이잖아요. 이 현실이다라는 거는 실제 색깔은 초록색이죠. 파란색이 아니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현실이다라는 건 색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실제 색에 맞춰서 이름을 바꾸기보다는 일본 정부는요.
대절이라고 선언했대요. 그럼 대절에 물결 내용 들어갈 거 예상되시죠? 그 다음 부연 설명 이어서 볼게요. 이 가는 신호는요. 색깔이 되었는데 어떤 색깔이냐면 더 잘 correspond, 일치한대요. 상응한대요. 뭐랑? 이 아오라는 지배적인 의미랑 더 잘 일치한대요. 아오가 파랑색이었죠. 파랑색의 의미와 더 일치하는 색깔이 되었다? 더 일치하는 색깔이 되었다? 그럼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색깔이 파랑색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일본 정부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빈칸엔 요 내용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색깔을 바꿨다. 물론 색깔을 바꿨다라고 선택지 안 돼 있겠죠. 너무 쉬우니까. 그거를 가장 그럴듯하게 잘 표현하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건데 1번 보세요. 아까 제가 현실이 뭐라고 했어요? 색이라고 했잖아요. 방금 나왔잖아요. 이 색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뭐에? 이름을 맞게. 이름을 파란불이라고 부르니까 그거에 맞게 색깔 파란색으로 바꾸자. 정확하게 됐죠. 답 1번입니다. 왜 쉬울까요? 왜 이렇게 보니까? 이거 나눠서 그래요. 어떻게 나눴어요? 두 가지 힌트가 있었는데 하나는 not이었고요. 하나는 rather than이었죠. 그리고 그 앞에서 difference between에서 미리 깔아놨어야 되는 거고요. 저 difference between에서 이렇게 나눠야겠지라고 생각 안 했으면은 이거 다 놓쳤겠죠. 물론 rather than이라는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얘가 최후에 고르고 그에 앞서서 이 difference between을 봤으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었겠죠. 예상이 됐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예상을 못했어도 rather than은 꼭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4번까지 풀었고요. 제가 처음 그 해설 강의 시작할 때 어떤 정보에 주목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문을 내용을 대비시키는 게 왜 중요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지문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간접 쓰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접 쓰기 이제 37번 들어가겠습니다. 36번은 좀 이제 쉬워서 넘어가고 37번을 좀 볼 건데 이 문제를 이제 풀 때는 역시나 잘 나누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나누는 게 중요한가 이제 문제 풀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개념까지 다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근데 결국 이제 고민거리는 이거죠. 어떻게 나눌 것인가. 나누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평가원 시험도 그렇고 또는 지금 같은 교육청 시험도 그렇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두 개가 나오면은 당연히 분류를 할 수 있겠죠. A에 보면 중간에 both approaches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두 접근법 모두. 그럼 접근법이 두 개가 나오겠네? 라는 거 알 수 있고 두 개가 나온다고 해서 물론 항상 쓸모가 있는 건 아닌데 B를 보시면요. 중간에 in contrast 나오죠. 자, contrast 두 번째입니다. 벌써. 반대로, 대조적으로 한 다음에 new urbanism이라는 게 나오고요. 얘는 하나의 접근법이래요. 그럼 in contrast에 뭐 나왔을까요? 접근법도 나왔었겠죠. 그래서 이글은 빠르건 늦건 이거를 파악하셨어야 돼요. 이글은 두 종류의 접근법이 서술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접근법 1, 접근법 2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접근법 2는 이미 나왔죠. 뭐냐면은 New Urbanism이에요. New Urbanism. 그리고 앞에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글을 쭉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만 Landscape Urbanist라고 나오잖아요. Landscape Urbanism이라고 나오죠. 이게 첫 번째 접근법이라는 것도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개의 대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New Urbanism이 최초로 등장한 건 어디? B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A는 B보다 먼저 나올 수 없죠. 두 개의 접근법이 다 나온 다음에 두 접근법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럼 요 랜드스케이프 얼버니즘은 어디서 처음 나왔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 for example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라는 건 여기서 요 예시가 처음 나왔다는 거잖아요. 여기가 최초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완벽한 풀이까지는 못하더라도 틀리면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랜드스케이프 얼버니즘 나왔죠. 그리고 여기도 랜드스케이프 얼버니스트에서 얼버니즘 나왔죠. 그러다가 내용이 전환돼요. 물결로. 그리고 A 보니까 얼버니스트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얼버니스트는 어느 쪽인가?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엔 두 종류가 다 나왔다라는 거.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밑줄, 얘는 밑줄에서 물결로 전환, 그리고 A는 두 개 종합. 같은 것끼리 연결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 C, D, A로 돼야 되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조금 더 이제 납득할 수 있는 풀이를 좀 해드리자면요. 내용적으로 접근 이제 좀 더 해드릴게요. 요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즘은요. 비교적 최근에 계획하는 어떤 접근법이래요. 예, 접근법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접근법은요. advocate, 옹호한다고 합니다. 어떤 이제 native habitat design. 그 토착 서식지 디자인을 옹호를 한대요. 여기에 뭔가 다양한 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또 이제 풍경을 옹호하냐면은 자원 사용을 되게 적게 요구하는 그런 풍경들을 요구한대요. 이렇게 되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B를 보면요. prioritize가 얘가 우선시하다니까 얘가 오버랑 한 덩어리거든요. A를 B보다 우선시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즉 인간의 필요보다는 미적이고 생태학적인 어떤 관심을 더 우선시한다? 이런 이제 비판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 however가 왜 나왔나 보니까 다 밑줄 내용이에요.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즘에 대한 내용인 건 맞아요. 근데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즘에 대해서 여기서는 나름 좀 뭔가 긍정적인 또는 뭔가 중립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선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however가 나왔다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밑줄에서 물결로 전환돼서 however가 아니라 똑같이 밑줄 내용인데 밑줄 내용 플러스 마이너스 요 대비 때문에 however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은 뭘 강조한다고요? 인간보다는 자연을 더 강조하는 쪽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요거에 대해서 좀 비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다 그래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왜 너무 자연만 강조하는 거 아니야? 요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이거랑 대비되는 New Urbanism 같은 경우는요. 뭐 이때 인기를 끌었다 뭐 이런 내용 나왔는데 그 뒤에 볼게요. 이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스트들은요. 쌤 다시 랜드스케이프 어버니스트 나왔는데요. 잘 보세요. 이들은 다음과 같이 발견을 했대요. 이러한 디자인이 do not prioritize 우선시하지 않는데요. 뭐를? 자연 환경을요. 자연 환경 우선시하지 않는다?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나왔던 요 뉴 어버니즘 말하는 거라는 거 아시겠죠? 얘들은 자연을 우선시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얘랑 대비되죠. 그러면은 이 these designs가 가리키는 게 뭐다라는 것도 알 수 있냐면 앞에 나왔던 요 내용을 말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쌤 designs 복수명사가 없는데요? 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these designs라고 해서 앞에 designs란 단어가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설계를 말하는 거고 여기 있는 게 다 설계예요.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그 중에 하나가 컴팩트 디자인이 되겠고 그 외에 뭐 스트리트라든가 또는 뭐 믹스드 유스 디벨롭먼트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인인 거예요.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안 썼을 뿐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명시적 단서를 쓸 때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수업 때 꼭 말씀드렸습니다. 디자인스란 단어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만 이제 풀려고 하니까 이게 오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온 거잖아요.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정리되셨을까요? 그래서 얘도 비슷해요. 나름 뉴 어버니즘에 대한 소개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까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도 뉴 어버니즘에 대한 내용은 맞아요. 이거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나온 거고 그 뒤에 근데 둘 다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종합해주는 이런 흐름이라 보시면 돼요. 그럼 내용까지 되셨겠죠?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잘 나누고 같은 범주끼리 연결하고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순서 문제는. 그 다음 38번. 38번이랑 39번이랑 풀이 방법이 비슷하다고 했죠, 제가. 왜 그러냐면요. 38번은 뭐 역접 연결사가 있어서 더 쉬운 것도 물론 있기는 한데 둘 다 주어진 글 안에 대비를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주어진 문장 보시면은 as opposed to라고 나왔죠. 뭐와는 반대로. 대비시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볼게요. 미래에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게 할 거래요. 뭐가 뭐 하는 것을? 이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charge pay as drive rate. 너가 운전한 만큼 지불하도록 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걸 가능하게 할 거래요. 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실제 도로 위에서의 행동에 따라서요. 뭐랑 반대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화된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거죠. 어떤 위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과 대비되는 거죠. 즉,
뭐 예를 들면 요 집단에 있으면은 좀 위험하게 운전할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들은 아직은 좀 약간 덜 성숙하다 보니까 뭔가 위험 운전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뭐 20대는 돈을 많이 내게 해야지. 이건 약간 고정관념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도로 위에서 어떻게 운전했어? 이거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대비되는 거 보이십니까? 스킹 해볼게요. 자, 둘로 나눌 건데 하나는 그 사람의 실제 행동에 기반한 거고 하나는 일반화된 고정관념에 기반한 거예요. 고정관념이다라는 거는 사실 여러 사람을 거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좀 보셨으면 좋겠냐면은 스키마입니다. 이것도 집단과 개인의 대비예요. 개인이 실제로 한 행동에 기반을 하느냐, 그 개개인의 실제 행동, 아니면은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의 전체적인 어떤 특성, 그 집단의 특성에 기반하느냐. 즉 이건 이제 일반화된 고정관념이 되겠죠. 일반화. 자, 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미래에는 이제 뭘로 바뀔 것이라 점점 더 이쪽으로 이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전개될지 뻔해요. 이 글은요. 처음에는 집단의 근거에서 고정관념의 근거에서 요금을 부과했다. 근데 나중에는 실제 행동을 가지고서 부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딱 내용이 전환되겠죠. 주어진 문장은 이 전환 지점이잖아요.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죠. 딱 이 전환 지점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 그럼 볼게요. 3번 뒤에 볼까요? 이러한 타입의 classification. 분류잖아요. 분류. 이게 범주화잖아요. 일종의. 일반화인 거고. 집단으로 묶는 거잖아요. 이것은 자주 어떤 결과를 낳냐면 biases. 그렇죠. 편견이라는 결과를 낳고요. 또 노골적인 차별이라는 결과를 낳는데요. 너 이 집단에 속해 있으니까 너도 돈 많이 내야 돼. 나 되게 운전 깨끗하게 안전하게 하는데 근데 내가 단지 젊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더 내야 돼? 억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bad or high risk individual drivers. individual 느낌이 좋아요. 좀 안 좋은 그리고 위험성이 높은 개별 운전자는요. 결국 더 돈을 많이 내야 된대요. regardless of 뭐랑 상관없이 이들이 남자이건 여자이건 젊건 나이가 많건 상관없이 남자 여자 뭐예요? 젊건 나이 많건 뭐예요? 집단이죠. 근데 이거랑 상관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인디비주얼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실제 행동의 근거에서 개별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 4번이 딱 전환 지점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문장 3이 문제. 주어진 문장은 범주가 전환되는 전환 지점이고 지문을 쭉 읽다가 내용 전환되었네? 거기에 넣어주는 요 패턴.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혹시 이 패턴을 처음 봤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기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요. 그리고 39번도 똑같아요. 뭐 정답률 24% 똑같아요. 얘도 한번 주어진 문장 보세요. 참고로 저는 이 문제 이제 시험지 바꿔서 풀 때 주어진 문장 맨 마지막에 읽었어요. 괜히 이제 막 편견 생기는 것도 싫고 해서 그런데 뭐 상관없습니다. 꼭 이거부터 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은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먼저 읽어요? 뭐 빈칸 먼저 읽어요? 빈칸 문장 먼저 읽어야 돼요? 뭐 주어진 문장 먼저 상관없어요. 그냥 뭐 먼저 읽든 잘 푸는 사람이 잘 풀어요. 아시겠죠? 본질에 주목하세요. In contrast to의 다형광펜이요. 이것은 대조가 되게 서 있대요. 즉 대조된대요. 뭐랑? 초기에 비유화랑 비유적인 예술과 대조가 된대요. 그럼 이것이 뭔진 모르겠는데 이것과 얘를 물결로 할게요. 이것과 그 다음에 초기의 figurative art, 비유적인 예술 요 둘의 대비가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요렇게 일단 세팅하고서 갑시다. 자, 얘는 이제 초창기 예술인 거예요. early니까. 얘의 특징은 뭐냐? 중점을 둔대요. 표현하는데. 뭐를? What the artist knew about the object and space. 그 작가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대요. 그 작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작가가 그림 그리고 있는 물체나 공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둔대요. 자, 뭐만큼이나? 애제주 구문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보이는가 만큼이나. 즉 어떻게 보이는가도 물론 중요한 건 맞는데 그것만큼 아는 거에 주목한다는 거죠. 자, 강조점 어디 있어요? 제가 이거 수업 중에 역시나 예시로 많이 듣는 건데 제 친구 중에
축구를 진짜 잘하는 애가 있는데 막 손흥민만큼 축구를 잘해요. 뭐만큼이라고 했죠. 자, 지금 제가 한 말의 요지가 손흥민 축구 잘한다예요? 아니죠. 손흥민을 빌어서 내 친구 축구 정말 잘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 사물이 어떻게 보이는 거 요거만큼이나 작가가 그 사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요걸 표현하는 데 주목한다고 했으니까 강조점은 아는 것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즉 초창기 예술은 아는 것을 표현하는 것. 여기에 주목했다. 여기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첫 문장부터 볼게요. 거의 모든 비유적인 그림들은요. 우리가 오늘날 친숙한 이 그림들은 원근법 속에 있대요. 원근법을 활용해서 그렸다라는 거죠. 이들은 제시합니다. 뭔가 이제 축소된 도형이라든가 물체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한대요. 형상이라든가 물체를요. 그리고 이것은 멀어질수록 뭐 작아진다. 그쵸? 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원근법이란 게 멀어질수록 작게 표현하는 거니까 뭐 그런 내용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이게 아까랑 뭔 상관이지? 좀 더 봅시다. 이런 원근법 속에 있는 그림은요. 원근법을 쓴 그림은요. 표현한대요. How the world looks to a person. 야, 이거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아니, 아까 주어진 문장도 그렇고 이거 다 기울임 표시해줬잖아요. 이탈릭체로 표시해줬잖아요. 너무 친절하지 않습니까? 자, 룩에 딱 시선이 가셔야죠. 어떤 사람한테, 즉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한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표현을 한대요. 자, 그럼 이거랑 대비되는 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바로 오늘날의 비유적인 그림이 되겠죠. 그리고 걔네들은 뭘 활용했다? 원근법을 활용한 그림이에요. 원근법을 활용한 그림. 얘는 뭘 표현하느냐? 그 장면을 보는 사람한테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보이는 것을 표현하는 데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요 대비예요. 보이는 것과 아는 것의 대비. 그럼 보는 거랑 아는 거랑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아니죠. 그냥 여러분 아는 거랑 보는 거랑 대비돼야 안 돼요. 이렇게 질문했으면은 이거 대답 어떻게 해요? 저도 못해요. 근데 이 글에서만큼은 보는 것과 아는 건 서로 대비되는 거예요. 왜? 얘는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고 얘는 뭔가 좀 주관이라든가 생각을 개입해서 그리는 거고 그쵸? 그런 의미에서 약간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그림들은요. 그 자체로 아름답긴 하대요. but 뒤에가 중요하죠. 이들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장면을요. 뭐 하는 대로? 뭐 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은 어느 쪽에 대한 서술이에요? 이쪽에 대한 서술인 거 아시겠어요? 아니 2번을 기점으로 이 앞에까지는 분명 물결 내용이었는데 2번 뒤에부터 뭐가 나왔어요 갑자기? These pictures? 밑줄 내용으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이 전환 지점에 넣어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답이 2번인 겁니다. 되셨습니까? 아까랑 풀이 똑같죠? 자, 근데 훨씬 어려웠던 게 아는 거랑 보는 거 요걸 대비시킨다고? 자, 이거 분명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힌트가 없지 않았어요. 여기서 대비되는 거 찾으셔야죠. 그리고 as 이거 제가 수업 때 계속 했던 거예요. 요거 찾는 게 분명 38번보단 어려운 거 맞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문제다라는 걸 꼭 인식을 해주셔야 되겠고 요런 as를 통해서 강조점을 찾는 거 요런 거 배워가셔야 돼요. 지금까지 아마 그런 거 생각 못했을 거예요. as 구문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 아니 원급인데 뭔 강조야. 둘이 똑같다는 건데 아니에요. as 구문도 강조점이 있어요. 요런 것들을 꼭 배워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단순 번역이 아닙니다. 어떤 정보가 중요하고 어떤 정보가 덜 중요한가를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꼭 그 기준을 공부를 해가셨으면 좋겠고 좀 아쉽네요. 일단 시간상 40번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설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또 6월 모의고사 때 또 다시 이제 해설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뵙기 전까지 해야 될 게 있어요. 당연히 기출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 원래는 제일 이상적인 게 이제까지의 기출은 겨울방학 때 끝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럼 이제 좀 여유 있게 올해 나온 EBS도 보고 또 이제 올해 이 3월 모의고사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추가되는 기출들 좀 꼼꼼하게 공부하고 이러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무조건 기출부터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는 옛날 복고풍으로 약간 돌아가는 게 보이거든요. 왜 이번에 수능 또 쉽게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문 자체의 난이도는 엄청 높지 않지만 그 지문을 정말 제대로 꼼꼼하게 이해해야만 풀 수 있고 또 선택지의 난이도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3월은 사실 올해 수능을 대비하기에는 그렇게 좋은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월을 잘 못 봤다?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한 시험이에요. 빨리 보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 이상이 더 필요하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정보를 구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어떤 정보에 주목할지 정확하게 알아야, 즉 정확하게 근거를 찾을 줄 알아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 헷갈리는 문제들 있죠. 난 분명 나 이 지문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답이 안 나오지?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연습하기 좋은 게 기출이고 특히 옛날 기출 있잖아요. 제가 원래는 옛날 기출 풀라면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옛날 기출하고 좀 겹치는 문항들이 더 보이기 시작해서 제가 이제 나름 저도 이제 막 선별해서 쓰고 있고 그런데 한 2014년, 2013년 이때 문제 있잖아요. 그때 문제 중에 의외로 요즘 거랑 결이 맞는 게 하나 둘씩 좀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선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최근 기출부터 풀고 여유가 된다면 빈칸 정도는 옛날 걸 푸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순서 삽입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빈칸 정도는 옛날 기출 한 이제 2013, 14년 게 되게 어렵거든요. 12년 것도 일부 어렵고 한 그 정도는 푸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한 기출의 코드 익히세요. 지금 제가 예시를 적어놨는데 이게 독해할 때 쓰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거 완전 중요하지. 독해할 때 이거 무조건 써먹어야지 하는 게 느낌이 오지 않으면은 분명 평가원 시험에서 무너질 겁니다. 아마 저 벌써 예상이 되거든요. 몇 년째 요 짓을 하고 있는데 6월 때 늘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있어요. 아니 이걸 왜 틀려? 이거 너무 대놓고 힌트를 줬는데 rather than 가지고 푸는 건데 왜 이거 왜 틀렸어? 또 아마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또 여기서 나올 거거든요. 제발 이것들을 잘 익혀주셔야 되겠고 대입학 빈칸 문제 풀 때는 이제는 선택지 분석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올해 이제 기출 문제 그리고 작년 기출 문제 보실 때 제가 3월은 그렇게 매력적 오답이 없어서 선지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 평가원 기출 이제 그리고 올해 앞으로 평가원 기출을 보실 때는 지문 공부만 하시면 절대 안 되고 선택지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매력적 오답. 얘가 왜 매력적인가? 그리고 정답. 왜 얘가 정답일 수밖에 없는가? 이거 꼭 따져보셔야 되겠고 간접 쓰기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나눌 줄 아셔야 돼요. 지문을. 제발 잘 나누는 거 연습하셔야 되겠고 나누는 건 여러분들의 상상과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힌트를 준다라는 거. 그 힌트를 시그널이라 부른다고 했고 그것들 제가 몇 개 보여드렸죠. 오늘 대표적으로 컨트라스트 있었고요. 뭐 빈칸에서 rather than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법들을 계속해서 익히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출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보일 거예요. 이거 또 나왔네? 얘 잘 쓰이네? 이게 보일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6월 전에 스스로 납득을 하셔야 돼요. 제가 강요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중요하네. 이거 잘 나오네. 이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러고서 꼭 6월 시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3월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 오답 정리 꼭 잘 해주셔야 됩니다. 끝난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약점 정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